A long walk to water. 우물 파는 아이들. 린다 수 박. 챕터 16. 2009년 남수단. 물줄기가 처음 솟구친 것을 본 후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다시 시작했다. 어른 몇몇이 니아의 집 앞에 모였다. 그들은 괭이, 삽, 낫 등 연장을 가져왔다. 니아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들을 맞이했다. 남자들은 함께 두 번째 큰 나무 뒤로 가서 땅을 고르기 시작했다. 니아는 한참 동안 그들을 지켜보았다. 아버지가 딸을 보고 손을 흔들었다. 니아는 플라스틱 통을 내려놓고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아버지, 뭐 하세요? 여기 땅을 정리한단다. 집을 지을 준비를 하는 거야. 집을 짓는다고요? 아버지가 미소를 지었다. 짐작이 안 되니? 1996년부터 2003년 뉴욕주 로체스터. 쌀바는 로체스터에 온 지 한 달이 다 되었는데 여지껏 흙길을 한 번도 못 봤다. 남부수단의 길과 달리 여기 미국은 모든 길이 포장되어 있었다. 가끔 차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는 게 놀라웠다. 새아버지 크리스는 흙길은 시골에 있다고 말했지만 쌀바가 새로 살게 된 동네에는 그런 길이 없었다. 모든 건물에 전기가 들어왔다. 어디나 백인이 있었다. 한 번에 몇 시간씩 눈이 내려서 며칠간 땅에 쌓여 있었다. 가끔 낮에 눈이 녹았지만 다 녹기 전에 다시 눈이 또 내리곤 했다. 새 어머니인 루이스는 쌀바에게 석 달이 더 지나 4월이 되어야 눈이 완전히 없어질 거라고 말했다. 새 생활이 시작되고 처음 몇 주 동안은 너무 어리둥절해서 공부하는 게 감사했다. 공부, 특히 영어 공부는 집중할 거리가 있었다. 그러면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 새 가족들도 도와주었다. 다들 친절했고 그가 배워야 할 수많은 것들에 대해 참을성 있게 설명해 주었다. 이포 난민 캠프에서 뉴욕주의 집까지 오는데 꼬박 사흘이 걸렸다. 쌀바는 아직도 같은 지구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이제 간단한 단어 몇 개를 더 배우자 영어가 몹시 혼동되는 언어라는 걸 알았다. 같은 글자가 다르게 발음되었다. 혹은 단어가 문장에 따라 다른 뜻으로 쓰였다. chickens 라고 말하면 걷고 구구 소리를 내고 알을 낳는 살아있는 조류를 뜻했다. 하지만 복수를 뜻하는 s가 빠진 chicken은 닭으로 만든 음식을 뜻했다. 우리는 저녁 식사로 치킨을 먹을 거야. 닭을 몇백 마리쯤 요리했어도 그게 맞는 문장이었다. 가끔 영어를 제대로 말하고 읽게 될지 염려스러웠다. 하지만 몇 달, 몇 년간 열심히 공부하면서 영어 실력이 좋아졌다. 마이크를 떠올리며 배구팀에도 들어갔다. 난민 캠프에서 배구 경기는 재밌었다. 배구는 어떤 언어로든 똑같았다. 이제 그가 로체스터에 산 지 6년이 넘었다. 대학에 진학해서 경영학을 공부하기로 했다. 언젠가 수단에 돌아가서 거기 사는 사람들을 돕겠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다. 종종 그것은 불가능한 꿈 같았다. 고국에서는 전쟁과 파괴, 가난, 질병, 굶주림이 계속되었다. 정부나 부자들, 큰 구호단체가 해결 못한 문제가 많았다. 그가 무슨 일을 해서 도울 수 있을까? 쌀바는 이 질문에 대해 많이 생각했지만 딱히 답이 떠오르지는 않았다. 힘들게 공부한 어느 날 저녁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메일을 열었다. 놀랍게도 잘 모르는 친척에게 메일이 와 있었다. 친척은 짐바브웨의 구조단체에서 일하고 있었다. 쌀바가 메시지를 클릭했다. 눈으로 내용을 살폈지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UN 병원에 네 아버지가 위수술을... 쌀바는 문장을 읽고 또 읽었다. 그러다가 벌떡 일어나서 새 부모님을 찾으러 뛰어나갔다. 그는 소리쳤다. 제 아버지예요. 그들이 제 아버지를 찾았대요. 이메일이 수차례 오간 끝에 그 친척이 쌀바의 아버지를 직접 만나지 않음이 밝혀졌다. 아버지가 회복 중인 병원은 멀리 남부 수단에 있었다. 전화나 우편 연락이 안 되어 병원 직원과 연락할 길이 없었다. 직원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모든 환자의 명단을 작성했다. 명단이 유엔의 구호기구에 제출되었다. 쌀바의 친척은 그런 기구에서 일했고 어떤 명단에서 쌀바 아버지의 이름을 본 것이다. 쌀바는 곧 수단으로 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전쟁 중이어서 여행 준비가 몹시 힘들었다. 허가를 받아야 했다. 수십 가지 서류를 작성하고 항공편을 알아봐야 했다. 비행기나 도로가 없는 지역에서 타고 갈 차편도 마련해야 했다. 쌀바와 새 부모님은 몇 시간씩 전화를 붙들고 여러 기구, 사무소와 통화했다. 모든 채비를 하는데 며칠이나 몇 주가 아니라 몇 달이 걸렸다. 병원에 연락할 길이 없었다. 쌀바는 일이 미루어지자 낙심되어 미칠 것 같았다. 아버지가 어디 간다는 말도 없이 병원에서 떠나면 어쩌지? 내가 너무 늦게 도착하면 어떡해?
다시는 아버지를 못 볼 텐데. 마침내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 셀바는 비행기를 타고 뉴욕시로 가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갔다. 거기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우간다 캄팔라로 갔다. 캄팔라에서 이틀 걸려서 세관과 이민국을 통과했다. 그제야 더 작은 비행기를 타고 남부 수단의 주바로 갈 수 있었다. 거기서 지프차를 타고 먼지 나는 길을 달려 숲으로 갔다. 모든 게 얼마나 익숙하면서 얼마나 다른지. 비포장도로, 무성한 숲풀과 나무들, 장가지로 지붕을 올린 오두막집들. 그 지역의 모든 것이 그가 기억하는 그대로였다. 마치 바로 어제 떠났던 것 같았다. 동시에 수단에서의 기억이 아주 아련했다. 어떻게 기억이 그리 가까운 동시에 멀게 느껴질 수 있을까? 여러 시간 지프차를 타고 덜컹대며 달린 끝에 셀바는 임시병원의 회복실로 쓰이는 헛간에 들어섰다. 거의 일주일간의 지친 여정 끝에 도착한 것이었다. 안에서 백인 여자가 일어나서 맞아주었다. 안녕하세요. 마유엔 두투 아이릭이라는 환자를 찾고 있는데... 챕터 17 2009년 남수단. 여기서 뭘 지을 것 같니? 니아의 아버지가 방긋 웃으며 물었다. 집? 아니면 헛간? 니아가 대답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거. 학교. 니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가장 가까운 학교는 걸어서 반나절 거리에 있었다. 니아가 그걸 아는 건 대보빠가 학교에 가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에서 너무 멀었다. 학교요? 니아가 물었다. 그래, 여기 우물이 생겼으니 이제 연못에 물을 길러 다닐 필요가 없지. 그러니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겠지. 아버지가 말했다. 니아는 아버지를 빤히 보았다.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마침내 니아는 속삭이는 소리로 말할 수 있었다. 아이들 전부요? 아버지, 여자아이들도요? 아버지가 더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렇단다, 니아. 여자애들도 배워야지. 이제 가서 우리에게 물을 길어다 주렴. 아버지는 다시 긴 풀을 베기 시작했다. 니아는 플라스틱 통을 가지러 갔다.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다. 학교라니. 읽고 쓰는 법을 배우게 되다니. 2003년부터 2007년 수단과 뉴욕주 로체스터. 셀바는 북적이는 병원의 어느 침상 끝에 섰다. 안녕하세요. 그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환자가 예의 바르게 대답했다. 만나 뵈러 왔습니다. 셀바가 말했다. 사내가 얼굴을 찌푸렸다. 나를 만나러요? 헌데 누구신가? 마위엔 두투 아이릭 씨 아닌가요? 그렇소. 내 이름이요. 셀바는 떨렸지만 미소 지었다. 아버지가 더 늙어 보였지만 알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소리까지 들어야 확실할 것 같았다. 진짜 아버지라는 것을 알려면 말소리를 들어야 했다. 아버지, 저 셀바예요. 아버지 아들이에요. 사내는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럴 리 없소. 아버지가 말했다. 맞습니다. 저예요, 아버지. 셀바가 말했다. 그는 침대 옆으로 갔다. 마위엔 두투가 팔을 뻗어 키 큰 청년의 팔을 만졌다. 셀바? 정말 너냐? 그가 속삭였다. 셀바는 기다렸다. 마위엔 두투는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소리쳤다. 셀바? 내 아들? 내 새끼? 아버지는 몸을 떨면서 기뻐하며 흐느꼈다. 아버지가 팔을 뻗어 셀바를 꼭 끌어안았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것은 거의 19년 만이었다. 마위엔 두투는 아들의 머리에 물을 뿌렸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를 축복하는 딩카 부족의 의식이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다들 네가 죽었다고 믿었지. 마을에서 너를 위해 소를 잡으려고도 했지. 그것은 딩카족이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기리는 의식이었다. 내가 말렸지. 네가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거든. 그럼 어머니는요? 셀바가 살며시 희망을 품고 물었다. 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마을에 있지. 셀바는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터져 나올 것 같았다. 어머니를 만나야 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루안립 부근은 여전히 전쟁 중이란다. 네가 거기를 가면 너를 싸움터에 보내려고 할 거야. 넌 가서는 안 돼. 할 이야기가 정말 많았다. 아버지는 누이들이 어머니와 함께 있다고 말해주었다. 하지만 삼형제 중 닉만 살아남았다. 마지형 아이릭과 막내 쿠올은 죽었다. 꼬마 쿠올이. 셀바는 한동안 눈을 감고 뿌연 시간과 슬픔 속에서 형제들의 모습을 그리려 애썼다. 아버지의 병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았다. 오랫동안 오염된 물을 마셔서 소화기관 전체에 기니벌레가 차 있었다. 아버지는 아프고 기력이 없는 몸으로 거의 500km를 걸어서 이 병원에 왔다. 마침내 도착했을 때는 거의 죽은 사람 같았다.
쌀바와 아버지는 며칠간 함께 보냈다. 하지만 이내 쌀바가 미국에 돌아갈 때가 되었다. 아버지도 곧 병원에서 퇴원할 예정이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곧 집까지 먼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기운을 차릴 터였다. 마을이 안전해지는 대로 제가 꼭 찾아갈게요. 쌀바가 약속했다. 그래, 우리가 거기서 널 기다리마. 아버지도 다짐했다. 쌀바는 작별 인사로 포옹하면서 아버지의 얼굴에 얼굴을 마주했다. 두 사람의 눈물이 섞여서 흘러내렸다.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쌀바는 아버지와 함께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물로 축복할 때 눈썹을 스친 한기가 다시 느껴졌다. 그리고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수단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생각이었다. 해낼 수 있을까? 할 일이 엄청 많을 텐데. 어쩌면 너무 어려울 텐데.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결과를 알 수 있지? 로체스터에 돌아오자마자 쌀바는 생각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해결할 문제가 100만 가지쯤 되는 것 같았다. 도움이 많이 필요했다. 새 부모님은 여러 가지 조언을 했다. 그들의 친구인 스콧은 쌀바가 생각하는 일을 기획하는 전문가였다. 스콧과 쌀바는 같이 일했다. 몇 시간, 며칠, 그러다가 몇 주일, 몇 달이 흘러갔다. 도중에 쌀바는 도울 뜻을 가진 이들을 만났다. 그들 모두에게 고마웠다. 하지만 그들의 도움을 받아도 해야 할 일이 상상외로 많았다. 처음 쌀바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한 것은 학교 식당에서였다. 그의 말을 들으려고 100명 정도가 모였다. 앞에 마이크가 있었다. 마이크로 다가갈 때 다리가 후들거렸다. 쌀바는 아직도 영어를 아주 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발음 실수를 하면 어쩌지? 청중이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어쩌지? 하지만 그는 연설을 해야 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사업에 대해 모를 것이다. 아무도 돈을 기부하지 않을 테고 그러면 사업을 해낼 수가 없다. 쌀바는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그 순간 음향 장비에 문제가 생겼다. 그의 등 뒤에 있는 스피커에서 거슬리는 끼익 소리가 났다. 쌀바는 깜짝 놀라서 마이크를 떨어뜨릴 뻔했다. 손이 덜덜 떨렸다. 그는 청중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미소 짓거나 킥킥 웃었다. 아이들 몇 명은 귀를 막았다. 다들 참 다정해 보였고 아이들을 보니 기억이 떠올랐다.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 게 처음은 아니었다. 오래전 소년들을 이끌고 에티오피아에서 케냐의 난민 캠프로 걸어갈 때 쌀바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모임을 열었다. 그는 앞에 줄지어 선 소년들에게 계획에 대해 설명하곤 했다. 그를 바라보던 눈들, 그들 모두가 그가 할 말에 관심이 있었다. 여기도 마찬가지였다. 청중은 그의 말을 듣고 싶어서 학교 식당에 모인 것이었다. 쌀바는 그 생각을 하니 좀 기운이 나서 다시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를 했다. 이번에는 스피커에서 그의 목소리만 나왔다. 쌀바는 마음이 놓여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다. 저는 남수단을 위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1년이 흘렀다. 그리고 2년, 3년. 쌀바는 교회에서, 시민단체에서,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연설했다. 그가 생각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 쌀바는 희망을 잃을 때마다 크게 심호흡을 하고 삼촌의 말을 떠올렸다. 한 번에 한 걸음씩, 한 번에 문제 하나씩. 이 문제만 해결하고 하루에 한 번 문제 하나씩 해결하면서 쌀바는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챕터 18 2009년 남수단. 니아는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렸다. 손에 플라스틱 병을 들고 있었다. 마침내 우물이 완성되었다. 자갈을 깔아서 토대를 만들고 펌프를 설치하고 시멘트를 부어서 말렸다. 처음 펌프를 사용하기 전 마을 사람들 모두 모였다. 작업 책임자가 커다란 파란 현수막을 가져왔다. 현수막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영어 글자였지만 책임자가 니아의 숙부에게 알려주었고 그가 주민들에게 거기 적힌 문구를 말해주었다. 느릅나무 거리 학교를 기념하며 라는 뜻입니다. 미국에 있는 학교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학생들이 이 우물을 만들 돈을 마련해 주었다는군요. 숙부가 현수막 한쪽 끝을 잡았다. 작업 책임자가 다른 쪽 끝을 잡았다. 모두 그 주변에 섰고 인부 한 명이 사진을 찍었다. 학생들이 우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미국으로 사진을 보낼 터였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새 우물을 마시려고 줄지어 차례를 기다렸다. 줄의 맨 앞에 서게 된 니아는 숙부를 보고 수줍게 웃었다. 숙부는 잠시 일을 멈추고 미소를 지었다. 그러더니 펌프의 손잡이를 움직였다.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펌프의 주둥이에서 물줄기가 쏟아졌다. 니아는 주둥이에 병을 댔다. 금세 병이 찼다. 니아는 다른 사람들이 물을 받도록 옆으로 물러섰다. 물을 마셨다. 물맛이 좋았다. 연못에서 뜬 물처럼 미지근하거나 흙탕물이 아니었다. 시원하고 맑은 물이었다. 니아는 물을 마시다 말고 병을 들어서 찬찬히 살폈다. 아무 색깔도 없는 게 이렇게 좋아 보일 수 있다는 게 우스웠다.
몇 모금 더 마시고 나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들 물병이나 컵을 들고 있었다. 맛 좋은 물을 마시거나 물을 더 받으려고 줄을 서거나 대화하면서 웃었다. 잔치 같았다. 니아와 멀지 않은 데서 한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여기는 우리가 불을 피우고 잔치를 하던 자리지. 난 평생 여기 앉아 있었고 오랜 세월이 이 좋은 물을 깔고 앉은 줄은 몰랐구먼.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니아도 웃었다. 며칠 후면 학교가 다 지어질 터였다. 니아, 뎁, 아끼레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내년이면 장터가 열려서 마을 사람들이 채소며 닭, 다른 물건들을 사고 팔 터였다. 언젠간 병원을 짓자는 말까지 나왔다. 병원이 생기면 아키르가 아팠을 때처럼 치료받으러 멀리 걸어가지 않아도 될 것이다. 마을에 이 좋은 일을 안겨준 것은 우물이었다. 하지만 우물은 마을 주민 차지만 아니었다.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들어 올 터였다. 니아는 작업 책임자가 우물에 대해 여러 조치를 취했다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누구라도 와서 물을 마실 수 있었다. 우물 관리는 마을 사람 몇몇이 맡기로 했다. 그들이 우물 때문에 바쁠 테니까 마을 전체가 그들의 농사와 소치는 일을 거둘 터였다. 니아의 숯불을 포함한 마을 주민들은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터였다. 우물은 여러 면에서 주민들의 생활을 바꿀 것이다. 난 다시 물을 뜨러 연못에 가지 않아도 돼. 니아는 생각했다. 시원한 물을 조금 마시면서 주위를 거닐었다. 그러다가 작업 책임자를 보았다. 그는 혼자 트럭에 기대어 니아의 숙부가 펌프질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니아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뎁 오빠가 알아차렸다. 뎁 오빠가 말했다. 저 사람 작업 책임자 말이야. 딩카족이라는 거 알았어? 니아는 놀라서 오빠를 올려다보았다. 딩카족과 누어족은 외양은 많이 다르지 않았다. 얼굴에 새긴 부족 표시를 보아야 구분할 수 있었다. 딩카족과 누어족은 표식이 달랐다. 하지만 책임자는 얼굴에 부족 표식이 없었다. 니아는 10대 소년들이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들은 남자 어른인데 표식이 없는 이유를 궁금해했다. 책임자의 조수는 누어족이었다. 대부분 인부들도 모두 누어족 표식이 있었다. 니아는 많이 생각해보지는 않았지만 책임자도 누어족일 거라고 넘겨짚었다는 것을 알았다. 딩카족과 누어족은 원수였다. 수백 년 동안 그랬다. 딩카족이 왜 우리에게 물을 끌어다 주겠어? 니아가 물었다. 뎁 오빠가 대답했다. 숙부와 아버지가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 그는 자기네 부족을 위해 우물을 팠고 올해는 누어족을 위해 우물을 파주기로 결정했대. 사실 뎁은 니아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 오빠도 답을 모르는 건가? 니아는 생각했다. 하지만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았다. 니아는 책임자가 서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처음에는 그가 눈치채지 못해서 니아는 조용히 기다렸다. 그때 그가 니아를 보았다. 안녕. 책임자가 말을 걸었다. 니아는 온몸으로 수줍음을 탔다. 순간 말을 못할 것 같았다. 땅바닥을 내려다보다가 펌프의 주둥이에서 쏟아지는 물줄기를 보았다. 그제야 목소리가 나왔다. 고맙습니다. 니아가 말하고 용감하게 책임자를 올려다보았다. 니아가 다시 말했다. 물을 끌어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었다. 이름이 뭐니? 그가 물었다. 니아. 만나서 반갑다. 니아, 내 이름은 쌀바야. 그가 말했다.